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수학교원 임용 대비 설명회 겸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략 설명회 겸 첫 강의가 되겠는데요. 일단 강의 이름을 재학생을 위한 전공수학 이론 강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론 강의는 이제 재학생을 위한 이론 강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강의 중에서 제가 그 한 강의 중에서 가장 쉬운 강의를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재학생들이 이제 해석학 같으면 해석학의 2학년 강의 정도를 그냥 소화했다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듣는 정도를 공부했다면은 이 강의를 충분히 들을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제 재학생을 위한 전공수학 이론 강의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이제 설명회로 첫 번째 연간 일정표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연간 일정표는 2025학년, 다시 말해서 작년 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처음 원서 접수라든지 시험 1차 시험, 2차 시험 그런 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브리핑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공 전형 방법하고 배점 24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임용이죠. 1차 시험 관련 내용을 이제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합격 전략. 그 다음에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여기 합격 전략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를 구체적으로 좀 다루고 본다든가, 기출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정리를 증명해 본다든가,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합격 전략의 이제 가장 핵심이, 지금 설명의 핵심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정보, 이런 내용들을 이제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 그 임용 그 가이드북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 처음 시작부터 하면은 연간 일정표인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너무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이제 한국사 검정, 능력 검정 3급인데 연 5회인데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4번 정도 응시가 가능하겠고, 이론적으로는 4번 가능하지만 지금 8월 22일,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앞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뒤에는 시험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이제 그 치중 그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험 그 한국사 능력 검정은 이제 최근 이제 작년 말이죠. 작년 말 발표에 의해서, 작년 초 발표죠. 작년 초 발표에 의해서 예전에는 그 이 한국사 능력 검정이 그 이제 유통기한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한번 따면은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좀 바뀐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사전 예고. 사전 예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 예고는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그 한번 교사 임용을 좀 많이 안 하는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사전 예고를 사실상 그 하지 않고 원서 접수를 10월 달에 하다 보니까 거의 뽑지 않는 그런 그 과목들이 있었어요. 있는데 그런 과목들이 이제 나중에 그 10월 달에 가서 그 상당히 수험생들이 충격을 받으니까 미리 조금 사전 예고를 해서 조금 마음의 준비를 좀 시키는 개념으로 올해는 어느 정도 뽑을 것이고 지역별로는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소개를 먼저 그 정부에서 발표를 해요. 교육부에서. 그런 의미로 이제 사전 예고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 공고는 이제 실제로 올해는 지역별로 얼마나 뽑을 것이다, 과목별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고들을 이제 이때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원서 접수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이렇게 접수 기간이 되고요. 그 다음 1차 시험은 11월 25일, 가장 중요한 때죠.
1차 시험을 보고 나면은 이제 그 뒤에 5주 후에 1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4주 후에 이제 2차 시험이 치러지니까, 결국은 1차 시험하고 보고 난 뒤에 5주, 그 다음에 4주, 그러니까 결국 한 9주 가까운 시간을 가지고 이제 2차 시험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2차 시험보다는 1차 시험에 90%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 좋겠다. 지금은 그냥 거의 1차 시험만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건 뭐 물론 그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 같으면은 이런 그 고민을 하지 않겠죠. 그 2차, 3차, 2차에 대한 준비는 이제 지금은 할 필요가 없고 1차 시험만 전력을 다해서 준비를 하시면 된다. 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 시험이 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최종 발표는 2주 후에 나겠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2024학년도, 다시 말해서 올해 그 임용되는 시험에 대한 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형 방법, 배점, 그리고 1차 시험 관련 내용. 자, 이건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험을 한 번도 준비해 보지 않았다라는 분들을 그 대상으로 이제 설명드리는 거니까 뭐 이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2.1에서 전형별 배점을 소개하자면, 일단은 이제 선발 100분율로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1차 전형에서 아까 11월 25일 날 치는 시험이죠. 1차 전형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150% 선발하고요. 그 다음 2차 전형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여기서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합산을 해서 2차 시험 그 전형을 하죠. 이게 최종이 되겠고 100%니까요.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1차 시험을 잘 보면 2차 시험에서, 다시 말해서 최종 전형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합산이니까. 아주 예전에는 1차 시험 따로 1차 시험은 통과 시험으로 하고 2차, 3차를 이제 합산해 가지고 최종 전형으로 하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아무튼 지금은 1차 시험을 잘 보면 2차 시험을 조금 덜 잘 봐도, 그죠? 예, 최종 합격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시험 과목으로 보면은 1차 시험에서 교육학 20점, 100점에서, 그 다음에 전공이 80점인데, 여기서 수학 내용학이 56점, 70%예요. 내용학, 그 전공을 80점으로 봤을 때 80점 중에 56점, 70%고, 그 다음에 교육학이 30%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차에서는 수업 능력 평가 60점, 그 다음에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이 40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수업 능력 평가에서도 뭐 조금 더 세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건 뭐 전공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먼저 1차 전형 과목별 문형별 배점을 또 말씀드릴게요. 자, 1교시 교육학은 60점이고 논수령이고, 그 다음에 요건 1문항으로 20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휴식 시간 40분 가지고요. 그 다음에 2교시에서 90분을 시험 보고요. 전공 A가 있고, 전공 A는 단답형 40점, 서술형 단답형 4문항, 서술형 8문항인데, 여기 이제 40점이 되고요. 그 다음 다시 또 40분 휴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3교시에서 전공 B가 있죠. 마찬가지로 단답형, 서술형 이렇게 되고 40점 해서 여기서 9시에 시작하니까 여기 14시 20분, 다시 말해서 2시 20분에 시험이 끝나요. 그래서 이게 1차 시험의 전체적인 스케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합산은 이제 뭐 1차 시험이 20, 40, 40회가 전국 80점, 그 다음에 교육학 20점 해서 전체 100점이 되겠습니다. 세부 단원별 배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는 쪽은 이제 전공 수학이기 때문에, 전공 수학 56점을 이제 전체로 봤을 때 해석학 분야가 얼마나 되느냐. 자, 해석학 분야는 24점에 나왔고요. 이건 이제 퍼센테이지 43%가 되겠어요. 해석학 분야를 나누어 본다면 실해석, 복수해석, 일반 통계학. 통계학은 뭐 아시다시피 응용수학이라고 분류하는 사람도 있는데, 통계학은 해석학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적분 이론을
위주로 해서 확률 밀도함수를 적분한 값이 확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중적분, 다중적분까지 다루고 다중미분까지 편미분까지 여기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일반 통계학은 해석학에 속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배점은 어떻게 되느냐? 12.6점, 6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물론 뭐 24학년도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수학 분야. 대수학 분야는 전체적으로 22점이 나왔고 전체에서 39%가 되고요. 정수론, 해석학, 현대대수, 선형대수, 이산수학 이렇게 또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위상수학, 기하학 분야 거기서 10점. 이거는 이제 전체에서 18%에 해당되고 위상수학, 미분기하 여기서 미분기하학이 6점, 위상수학이 4점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대체로 이렇게 매년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문제 A형에 나온 내용들이고 B형에 나온 내용들 이렇게 소개해 봤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은 모집 인원 현황인데 참고하시라고 전체적으로 이제 모집 인원이 최근에 되게 줄었을 것 같은데 인구 때문에 그렇진 않아요. 자, 이렇다는 거고 변화 추세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2012년부터 24학년도까지. 그 다음에 지원 인원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죠. 뭐 교사에 대한 어떤 글쎄요, 조금 의외의 상황이죠. 교사에 대한 좀 선호도가 좀 줄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경쟁률은 상당히 낮아졌어요. 이때 같으면 한 20대 1, 22대 1 이쯤 됐어요. 그죠? 2018학년도. 근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최근 같으면 평균 경쟁률이 한 7대 1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교사가 되기가 좀 관문이 좀 넓어졌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1차 합격 컷인데 1차 합격 컷은 사실은 이게 채점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없는데 아무튼 이런 추세에 있고 올해는 확실히 어려웠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점수가 내려갔어요. 잘 줘도 점수를 잘 주려고 했어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줄 수 없는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이번에. 자,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대비 합격 전략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죠. 자, 먼저 기본 개념 익히기,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한 문제풀이 알고리즘 익히기, 그 다음에 기출문제 철저히 분석하기, 그 다음에 스터디 그룹 활동하기, 마지막으로 실제 시간에 맞추어 모의 시험에 응시하고 첨삭을 받고 해보는 경험하기. 5가지예요. 자, 5가지 중에 하나도 빠뜨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봐두셔야 돼요. 첫 번째, 기본 개념 익히기. 기본 개념이 뭘까요? 수학에서 영어에서 단어 수거가 단어하고 수거가 있듯이 수학에서도 뭐가 있을까요? 수학에서는 정의와 정리가 있겠죠. 그걸 모르고 영어에서 단어 수거를 모르면 해석 자체를 시도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수학에서도 정의와 정리를 모르면 아예 수학 문제 자체 접근 자체가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수학학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정의와 정리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자, 외국어 학습에서 단어 수거를 공부하는 이유와 비슷하다는 거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했는데,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정의와 정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정과 결론을 암기하고 단순한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수준의 도구적 이해가 아니다 이거죠. 수학교육학에서 충분히 강조하고 있지만 도구적 이해가 아니라 뭐예요? 무슨 이해죠? 예, 도구적 이해가 아니라 관계적 이해를 원한다. 정리의 증명은 아주 긴 것을 제외하고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기본적인 개념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관계적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관계적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기억하기 편하다 이거죠. 그리고 동기부여, 새로운 내용에 덜 잘 적응한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정적인 문제 해결에서 결정적인 아이디어로 작용해요. 다시 말해서 정의와 정리를 익히는 방법으로 그 정리에 대한 증명을 정확하게 해보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정리에 대한 증명을 해보는데 그 정리에 대한 증명을 사실은 기억하기까지 해야 돼요.
대체로 제가 본 합격자들은 이 정리에 대한 기억까지, 정리에 대한 증명까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에 대한 정리의 증명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모든 정리를 다 증명을 기억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정리에 대한 증명을 기억해야 되냐? 물론 중요한 정리 뿐만 아니라 사실은 조금 아주 긴 증명, 예를 들어서 A4 용지 한 3분의 2 이상 넘어가는 거, 그런 거는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이제 A4 용지 그 정도 선 이하에 되는 정리에 대한 증명,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관계적 이해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어려운 증명들은 그거는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정리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정리를 가정 결론을 기억해 주는 그런 수준이 될 거예요. 제가 수업할 때는 이론 강의에서 웬만한 정리에 대한 증명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했을 거예요.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정리 증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정리의 증명의 아이디어들을 위주로 해서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 정리에 대한 증명이나 이해를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리에 대한 이해, 관계적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기억하기 편하고 동기부여,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에 더 잘 적응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풀이 아이디어로 작용한다는 것. 두 번째, 자, 관계적 이해, 도구적 이해, 이건 수학교육학 신론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왜 그런지를 모두 알고 있으면서 일반적인 수학적인 관계로부터 특수한 규칙이나 절차를 연역할 수 있는 상태. 자, 그 다음에 예로서는 쉬운 예로 평균값 정리 과정에서 폐구간의 연속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요. 폐구간 ABS 연속, 개구간 ABS 미분 가능. 일때 평균 변화율은 적당한 순간 변화율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거기서 왜 폐구간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필요할까?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단순한 암기로만 기억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리를 증명해 보면서 어떤 정리를 이용하느냐. 평균값 정리에서 이제 평균값 정리의 그 증명을 보면은 롤의 정리를 이용해요. 롤의 정리는 폐구간 AB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롤의 정리는 뭘 이용하느냐 하면 내부 극값 정리와 우리 최대차수 정리를 이용하거든요. 최대차수 정리를 보면은 폐구간 AB에서 R로 간 연속함수일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평균값 정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증명 관계들을 잘 해서 알아두는 것이 훨씬 더 이제 학습에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미적분학 기본정리 1, 2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 실해석학의 증명 관계들 이런 것들 오늘 이제 실해석학 개강이기 때문에 이제 실해석학에 대한 예를 이제 주로 많이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자, 대비책은 뭐냐? 정리의 가정 결론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증명 흐름을 이해하는 위주로 공부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한 문제풀이 알고리즘을 익히기. 자, 문제풀이 알고리즘 익히기는 사실은 우리가 이 알고리즘만으로도 임용시험의 한 70% 이상은 우리가 문제풀이 해법을 찾아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본 개념을 안다. 이게 뭐냐? 정의와 정리를 그냥 안다고 해서 임용시험과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자, 문제 상황에서 체계적인 문제 해결 전략이 필요한데 이것을 임기응변에 기대어 생각하면 생각나면 풀고 풀지 않으면 틀리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들이 2차 방정식이 주어졌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까요? 2차 방정식을 보고 그냥 생각나면 풀고 생각 안 나면 틀리고 이런 식은 아니죠.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첫 번째 뭘 하죠? 인수분해를 하죠. 자, 인수분해를 해서 안 된다. 그러면 뭘 하죠? 근공식을 대입하죠. 이것도 가장 기초적인 하나의 2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한 알고리즘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임용시험도 이런 알고리즘들이 적용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국 안정적인 문제풀이 알고리즘, 문제풀이를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문제풀이
알고리즘이다. 이 문제풀이 알고리즘은 언제 어떻게 변형되더라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반복해서 연습해 둬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준비를 해두고, 그죠? 2차 방식이 주어지면은, 인수분해를 해서 안 되면은, 뭐, 근공식을 쓴다. 이런 알고리즘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보니까, 그냥 인수분해 할 수 있겠다. 아니면 뭐, 근공식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거 미리 연습해야지.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얘들은 아주 많이 있어요. 아주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되면, 제가 이제 문제풀이 알고리즘, 문제풀이 할 때도 그렇고, 평소에 또 이론 강의 할 때도 그렇고, 모의고사 할 때도 그렇고, 계속 이걸 강조해 나갈 거예요. 자, 첫 번째, 실수한 급수의 수렴성. 자, 교비비 근적 PDR라는 10개가 있어요. 교대급수 판정법, 비판정법, 비판정법, 비교판정법, 근판정법, 적분판정법, P니까 P급수 판정법, 디리클레 판정법, 아벨 판정법, 라베 판정법, 코시응지 판정법 해가지고 10개가 있어요. 그걸 미리 준비해 두고 실수한 급수 시그마 AN이 수렴하느냐 여부를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면 그 10개를 쭉 나열해 가면서 체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수 열의 균등 수렴성 7가지, 그 다음에 복소 선적분의 계산 7가지, 그 다음에 복소함수의 상수임을 보이는 것 방법 5가지, 자 복공률 계산 10가지, 그 다음에 폐포구하기 5가지, 거듭제곱근 행렬의 거듭제곱 계산 3가지, 대각화 가능성 뭐 이런 거, 다항식 기하학성 체크하는 거, 합동 방정식의 계산 방법들, 요걸 이제 알고리즘화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나가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 알고리즘들은 머릿속에 훤하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문제가 나타났다, 법공률을 구해야 된다 하면은 이제 이 10가지 중에 뭘까라고 이제 거꾸로 이제 이 주관식 문제를 객관식 문제로 바꾸어서 풀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대비책은 뭐냐? 정리 공식을 문제 해결의 쓰임새별로 순서와 묶음 단위로 정리하여서 암기하고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훈련 충분히 한다. 이런 거죠. 그럼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핵심 정리집이 있어요. 요게 이제 그 우리 다음 카페에 자료실에 보면 자료실에 김영정 수학 핵심 정리집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 24학년도 그 버전이 나갈 거예요. 25학년도 버전이죠. 25학년도 대비 버전 해가지고 곧 이제 1월 안에 이게 준비될 거고, 지금은 이제 작년 그 24학년도 버전이 소개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기. 기출문제 분석하기는 이제 그 시기가 지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한 10몇 년 전, 10년 전, 15년 전 이쯤이면은 기출문제 분석해 가지고는 시험 대비가 전반적으로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지금 32년 역사가 됐거든요. 그 임용시험이 치러진 지가 32년이 됐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한 550문제, 그러니까 수학 내용학만 봐서 그래요. 550문제 이상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웬만한 건 나올 건 다 나왔어요.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방대한 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보다는 기출문제에서 응용된 문제가 80% 이상 출제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80% 이상이 기출문제라면 기출문제만 들여다보면 80점 맞는다는 뜻이에요. 물론 기출문제를 보고 똑같은 기출문제를 또 못 풀어요. 아니면은 기출문제에서 숫자만 살짝 바꿔도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시험을 기출문제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모든 사람이 합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출문제를 어떻게 분석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냐, 합격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되죠.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자, 출제할 만한 개념과 문제가 모두 기출문제화 되었고, 그 다음 수험생의 서열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거죠. 반복 출제만으로도. 그런데 서열화 가능하다는 것은 여전히 틀릴 사람은 틀려준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그렇지 않게, 다시 말해서 기출문제하고 비슷한 걸
문제가 출제되면 내가 풀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게 대책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기출 문제만 철저히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고득점 전략이 손색이 없다 했는데, 자, 일단은 얼마나 된다. 아까 80% 이상 출제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사실은 작년 11월 문제는 거의 최고 난이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 됐긴 한데, 어쨌든 21학년도가 76%, 84%, 82%, 76% 반복 출제율을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각 문항별로 OX 세모로 만들어 봤어요. 자, OX 세모가 뭐냐면은 여기 설명에서 보면은 O는 80% 이상의 개념과 아이디어가 기출 문제와 유사한 문제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4에서 80% 정도, 요게 30%, 그 다음에 그 40% 이하, 요걸 X로 봤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요 세모, O, X 요거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봤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O가 11문항, 세모가 4문항, X가 1문항이었는데 여기서 반복 출제율은 뭘 뜻하냐면, 반복 출제율은 O를 아까 80에서 100으로 봤기 때문에 중간값 90으로 해가지고 O의 배점에서 90%를 곱했어요. 세모의 배점은 아까 40에서 80%였기 때문에 여기서 60 중간값을 60% 해가지고 60%를 그 세모의 배점에서 봤고요. 요 마찬가지로 X는 뭐냐면은 X는 40% 이하였기 때문에 중간값 20%를 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을 내봤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반복 출제율이 나왔어요. 물론 뭐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아무튼 21학년도 76%, 84%, 82%, 76% 이렇게 반복 출제율이 나왔어요. 대체로 한 8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반복 출제되는 건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반복 출제되는 문제를 잡을 것이냐, 그 배점을 그 문제를 맞출 것이냐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이거죠. 대비책은 기출 문제를 깊이 있게 풀이한 후, 자, 뭘 했냐면 중요한 것은 수학적 다양성 원리에 입각해서 숫자 변형, 제일 편한 거 숫자 변형, 그 다음에 개념 변형 한 응용 문제를 만들어 푼다 이거죠. 어렵다는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자, 문제 푸는 건 나고 만들어 주는 사람은 선생님 아니냐? 아니에요. 자, 숫자를 바꾸는 건 아주 간단해요. 제가 이따가 그 예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 개념 변형 간단해요. 자, 예시를 해드릴 거예요. 해서 응용 문제를 만들어 풀고, 기출문제 언제까지 하느냐? 6월까지 6개월 동안 해요. 순차적으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는 해설 강의를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서 1월부터 6월까지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는데, 앞에 우리 이론 강의를 보고 난 뒤에, 이론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아니면 바로 뒤를 이론 강의에서 해석학 같으면 기니까 앞에 이제 실수계를 하거나 연소까지 했다, 함수 극한까지 했다 그러면 그까지의 기출 문제를 먼저 뒤따라오면서 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출 문제를 정리하는 게 좋아요. 수업 중에도 웬만하면 기출 문제를 많이 다룰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빠진 내용들을 위주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숫자 변형 정도의 내용들을 같이 다루어 보라. 요거는 이제 스터디를 권장해요. 스터디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스터디 그룹 활동하기. 그 스터디 그룹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학습 방법이라고 하면 보통 개인 학습이나 강의 듣기나 스터디 그룹 활동 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요거 의외로 안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스터디 그룹은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거죠. 무조건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장점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의사 전달하다 보면 표현 능력 향상되고, 그 다음에 개념이 좀 더 명확해져요. 그리고 이제 분량을 분할해서 그 학습 부담이 아무래도 이제 경감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만나다 보면 서로 그 공유하는 스터디 수험 정보 공유하는 이런 결과도 이제 되니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제 스터디 그룹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얻는 것들이 많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대비책은 뭐 사이트에서 이제 구해서 활동하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실제 시간에 맞추어서 모의 시험에 응시하고 첨삭을 받고 해보는 경험. 해보는 경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받고 해본다 그랬는데, 받는 것은 이제 누구한테 받느냐? 물론 나중에 그 시험에 임박하면은 뭐 모의고사를 볼 때 뭐 첨삭 그 모의고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첨삭을 받고 해보는 경험하기는 서로 스터디 조원끼리 서로 이렇게 해보는 그 경험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첨삭을 받고 해보는 경험하기. 요것은 이제 해보다가 보면은 이제 알게 돼요. 내가 왜 틀리는지, 내가 뭐 내 답안이 얼마나 이상한지, 그죠? 뭐 연습장에 써보는 거하고 연습장에 써볼 때하고 실제로 답안을 작성해 보는 거하고 또 답안을 작성해 가지고 누군가의 이제 평가를 받아보는 거하고 다 달라요. 그리고 평가를 해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평가를 해보다가 보면은 이 사람이 답안을 이상하게 썼더라. 그럼 나도 그 이상한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고 답안을 작성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답안의 크기가 있을 거예요. 그 크기에 맞게 거기에 맞게 적당한 사칙 연산은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게 될 거예요. 그죠? 자, 모의 시험을 응시해 가지고 첨삭을 받아보는 경험을 해보면 어떤 그 이점이 있느냐 하면은 의외로 계산 실수나 가벼운 논리적 오류를 했을 때 문제 통째로 날아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뭐 단답형 같은 경우에 거의 뭐 계산 실수하면 끝나죠. 뭐 당연히 계산 틀리면은 그냥 답이 틀리니까 답 가지고 채점하는 경우는 그냥 당연히 날아가 버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논리적 오류가 있다면 뭐 당연히 실점이 크겠죠. 그래서 이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임용 시험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시간하고 이제 90분 동안에 일어나지 않고 이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답안 작성을 계속 해보는 이런 연습을 계속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슷한 환경에서, 환경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뜻하는 거예요. 자, 연습, 훈련. 장소는 그냥 같은 장소에 앉아 있으라는 뜻이고, 시간은 90분을 지켜달라는 뜻이에요. 자, 하는 수밖에 없고, 9월 중순 돼 가지고 이걸 처음 하면은 이거는 뭐 2달 가지고는 택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9월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약점을 보완하기 너무 늦다 이거죠. 그래서 직접 첨삭해 보면 다른 사람의 답안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답안 작성에 대해 고민하게 돼요. 이건 제가 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자, 이것은 스터디를 통해서 가능하다 했죠. 그러면 일단 대비책으로 사칙 연산 계산 실수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이건 제가 경험한 건데, 작년 12월에 제가 그 한 달 동안 계산 앱을 가지고, 주산 계산 앱인데 2자리 곱하기 1자리의 계산을 연습해 봤어요. 2자리 곱하기 1자리를 암산으로 하는 게 제가 문항이 지금 정확하게 기회가 안 나는데 20문항인가 됐는데 제가 처음에 했을 때 3분 가까이 됐고 계속 틀리는 문제도 나오고 해서 했는데 결국 한 3분의 1쯤으로, 그러니까 1분 안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매일 10분 이상 꾸준히 연습하면은 이 계산 틀리는 거, 계산 그 사칙 연산 있죠. 사칙 연산을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전 나이가 많잖아요. 많은 사람도 이게 충분히 된다 이거죠. 한 달 만에. 저는 경험해서 작년 12월 달에. 그래서 의외로 이거 많이 틀려가지고 고민하는 분 계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제 뭐 지하철 타고 다니거나 뭐 이렇게 이동할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이런 연습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 미적분할 계산 실수, 이거는 사실 요번에 바로 24학년도 시험에서 그런 그 경향이 좀 있었는데, 이 적분 계산 단순한 거 이거 잘 못하는 분 꽤 많아요. 부분적분, 치환적분 이런 거. 그래서 요것도 그 고등학생들 문제집 가지고 간단한 계산 연습 이런 것도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요걸 테마로 해서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리나 이제 간단한 실수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의 시험을
여러 가지 응시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기초다지기 모의고사 10회를 제가 제공할 거고 상반기 모의고사 8회 정기적으로 스터디를 통하여 풀이한다. 스터디를 통해서 풀이하는 이유는 첨삭을 해보고 첨삭을 받아보고 서로 토론하라는 뜻에서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풀이한다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실천하기 쉽지 않아요. 분명히 제가 이따가 이제 그 커리큘럼 그 공부를 이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하는 제가 제시하는 한 스케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모의고사 기초다지기 모의고사하고 상반기 모의고사 요걸 이제 어떤 식으로 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분명히. 자, 커리큘럼. 자,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1월에서 6월까지는 이론 공부는 클리닉 정보수학 9권을 보고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2차 시험은 2차 학습은, 그죠? 1차 학습, 2차 학습. 2차 학습은 기출문제 풀이. 아까 말씀드렸죠. 유사 문제 정도는 만들어 풀자. 그 다음에 이게 요 기출문제 풀이 할 때는 사실은 원래 문제가 너무 익숙하면 차라리 그 자체를 풀지 말고 숫자 바꾼 문제를 푸세요. 그거는 이제 스터디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멤버 중에서 그 정도 능력 되는 분 좀 꽤 계실 거예요. 그럼 살짝 바꾸어서 달라고 해가지고 풀고, 안 되면은 이제 뭐 그냥 기출 문제, 원래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문제를 만들어 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다지기 모의고사 6월까지니까 10회를 제공하는데, 이 기초다지기 모의고사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클리닉 정보수학에 나오는 문제들 아니면 정리증명 같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초다지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써보는 의미로 지금 10회를 제공할 거예요. 2주당 1회 하면 뭐 대충 맞아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6개월이니까 뭐 한 5주 지금 한 달에 2번 정도 하면은 5개월이 걸리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7월, 8월까지는 단원별 문제풀이. 요거는 이제 22년도 강의를 제가 제공해요. 올해 새로운 강의를 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상반기 모의고사 8회, 1주당 1회. 요거는 이제 상반기 모의고사 제가 예전에 강의한 내용으로 요거는 이제 또 이제 조금 우리 뭐 난이도가 100이라면은 우리 실제 문제가 100이라면 한 80에서 90 정도 되는 난이도를 갖는 살짝 쉬운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8회를 제공하고, 요거는 이제 해설이 있어요. 해설 강의를 21년도 강의로 제공을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없어요. 그냥 풀이를 바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클리닉 정보수학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9월에서 11월까지 8회 실전 모의고사. 이거는 올해 새로운 문제예요. 해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기출문제 업로드 예정이고, 그 다음에 클리닉 정보수학의 내용에서 발제된 내용, 기초 모의고사는, 그리고 이제 상반기 모의고사는 이제 약간 쉬운 문제, 그죠? 한 80% 내지 90% 정도 수준의 문제를 다루겠다, 그죠? 해설 강의 제공되고. 자, 이제 남은 게 뭐냐면은 24학년도 대비 기출문제 부터 해서 문제 앞으로 요거하고 두 문제 정도? 두세 문제 정도를 지금 제가 다룰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풀이 알고리즘이나 아니면은 수험 대책, 그러니까 수험 전략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수험 전략하고 관련 지어 가지고 문제풀이 몇 가지를 해볼 거예요. 조금 쉬었다 가도록 합시다.